네,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크쇼 더더더 부산 공연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행사의 진행을 맡은 탁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시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또 행사 도중에도 정청래 의원과 관련한 많은 말들이 있고 또 저 역시도 뭐 그냥 솔직히 고백하면 별로 그렇게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오늘 오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또 어떤 진행자라는 혹은 기획자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입장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저기서 저거 들고 싶거든요. 근데 들 수가 없잖아요. 저까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좀 더 높이 드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팁을 알려드렸는데 카메라 쪽으로 드셔야 돼요. 우리끼리 그걸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나중에 뭐 욕을 먹으면 욕을 먹고 뭐 일 그만하라면 좀 그만하면 됩니다. 제주도에서 낚시하면 되니까 학교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행사 중에 원래 토크를 뺐었거든요. 뺐었던 이유는 문재인 후보도 오늘 문재인 아직까지도 후보라고 그러거든요. 네, 문재인 의원님도 못 오시고 아시다시피 정청래 의원도 못 오시고 그래서 토크를 뺐었는데 아예 그 시간을 다시 넣어서 우리 정청래 의원 얘기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지 말고 그 얘기도 하고 또 준비해온 프로그램들도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계속 서서 피켓 들고 또 말씀하시고 이런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니까 제가 팁을 드리면 앞에서 뭐 할 때는 내리셨다가 끝날 때 드시면 됩니다. 그때가 훨씬 더 포인트예요. 이 앞에서 얘기하실 때는 모든 카메라가 앞으로 가 있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끝나면 드시면 됩니다. 서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앉으시고요. 하실 때 하고 토크 시간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 듣고 또 같이 나눠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요.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선거는 이겨야 되고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과 공약이죠. 그래서 정책과 공약을 담당하시는 혹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주진영 부단장님을 잠깐 모셔서 앞으로 이번 총선에 우리가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공약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영 부단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영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의원을 보러 오는 줄 알았더니 정청래 의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2주, 3주 전까지 하나증권의 사장을 하다가 저희 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 공약단의 부단장으로 하고 있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왔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어떤 사람일까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길고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문재인 의원을 처음 만난 게 2010년 9월 29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띤 자리에 처음 와서 저도 모르게 지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28일 밤에 와서 29일 보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왜 이 당에 왔느냐, 이 당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평균 성장률이 5%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하실 때 4%였습니다. 747을 내건 이명박 대통령 때 평균 성장률은 3%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데는 그것이 2%로 내려왔습니다. 박근혜 씨는 사실은 자기 아버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덕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대부분 저희들이 잘 못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라도 효도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씨는 자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자기 아버지의 창실임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죠. 굳이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인데. 그렇지만 그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내려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책 공약을 혹시 읽어보실 분이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읽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뭐냐? 새누리당이 내거는 공약을 다 시행을 해도 우리나라 하나도 안 바뀝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비전과 아이디어가 완전히 고갈된 당입니다. 8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50년 전, 40년 전 된 모델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747. 대기업 위주로 낙수 효과를 누려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 부동산 투자에 돈을 들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 버는 착각을 만들어주겠다. 5년 뒤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뭘 했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남의 거, 여러분 거 가져갔습니다. 당선되고는 뭘 합니까? 말을 바꿔서 창조경제합니다.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2% 경제 성장률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것이 2년이고 만약에 또다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결단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침체의 초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에 한 번씩 1%씩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2%로 멈출지 일본처럼 1%로 내려갈지 그것은 앞으로 2년 뒤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저희 당의 공약은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게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야당에 계신 분들은 사회에 대한 비판과 비분관계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실현 가능한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모든 게 잘못됐다 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발표하시는데 처음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150개 공약을 만들어놨다. 150개 공약은 공약이 아닙니다. 150개 공약에 해당되는 정책을 다 실행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기업이 만약에 공약을 만든다고 하면 또는 기업이 광고를 한다고 하면 KT는 또는 SK텔레콤은 아니면 롯데제과는 우리 물건은 150까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렇죠? 그거 갖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150개를 합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직능단체, 모든 이해단체가 다 우리 거 하나 넣어달라. 다 넣어달라는 거 다 넣어주다 보니까 15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말씀은 그 중에 149개는 못 알아들어도 자기 거 있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람 귀에는 안 들리고 귀에만 들리는 그 노크위슬이라는 거. 들리면 사람 귀에는 안 들리지만 그 사람한테만 들리는 공약을 모아놓다 보니까 150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캠페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공약 자꾸 더하지 말고 빼자. 빼서 자금은 3개, 많아봤자 7개 정도 갖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못 빠졌는데 뭐 청년수당도 빠지고 오피스텔 무슨 재산세 뭐도 빠지고 뭣도 빠지고 빠지는 거 다 챙기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공약에 이거 안 넣느냐 저거 안 넣느냐 그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공약은 기업으로 치면 광고입니다. 우리한테 오십시오라고 하는 광고예요. 그렇죠? 근데 그 광고에 내가 원하는 거를 안 넣었다고 불평하시고 또는 불만하시고 그러면 정작 선거에서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공약 150개 말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공약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110만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택은 2,000호입니다. 2천만 호입니다. 그러면 딱 5%죠. 5% 좀 넘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선진국에 가면 공공임대주택이 10%, 20%, 30%가 됩니다. OECD 평균은 약 12%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었을까? 10%면 얼마입니까? 200만 가구죠. 그렇죠? 지금부터 100만 가구 더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안 하면 일반 사람들의 임대주택의 월세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임대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값을 이렇게 내려서 올라가는 걸 막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주거가 안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혹시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젊은 세대는 다 당연하게 월세 다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월세로 사는 집에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죠. 다 그게 전세주택이고 게다가 기껏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어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만 많지 않습니까? 인식도 안 좋고 중산층이 들어가서 결혼하고 애 기를 수 있는 그만한데 돈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임대주택 110만 개 중에 이게 왜 최근의 현상이냐면 그 중에 57만 개를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35만 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3년 동안에 20만 개 만들었습니다. 다 합치면 거의 대충 되죠. 이렇게 바로 최근 15년, 한 3년 사이에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냥 임대주택 하면 당연하게 그냥 저소득층이 사는 그냥 그런 곳으로만 아시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멀었죠. 지금처럼 만드는 것은 태평양의 주전자로 물붓기입니다. 하세월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부동산 값이 오른다라고 믿을 때는 전세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사실은 월세 값을 치면 싸게 공급이 됐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갑니까, 지금? 다들 고생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떤 데서 문제가 있느냐? 당장의 주거난의 이슈를 떠나서 우리나라 앞으로 점점점 망해가는데 아주 촉매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 현재 올해 생산 가능 인구 15살에서 60살까지의 인구가 5천만 중에서 3,700만입니다. 35년 뒤에 지금 30살이신 분이 은퇴하실 나이. 그 숫자는 2,500만. 1,200만이 사라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출산율 낮아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근데 왜 포기합니까? 뭐라도 해봐야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실제로 있는데 한국은 한 번도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할 겁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다, 이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누가 됐든 이건 정쟁의 상대도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저희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 그랬더니 다들 들고 일어났어요. 돈이 어디 있어? 그 돈 없다던 놈들이 정권 바꾸더니 4대강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깨우고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도리어 복잡할 수 있는데 같이 끼워 넣습니다. 무슨 뜻이냐? 현재 국민연금이 500조입니다. 이것이 GDP에 지금 우리나라가 GDP가 1,500조니까 33%죠.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국민연금 쌓아놓은 돈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났나요? 그렇게? 뭔가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게 시스템 고장이 난 겁니다. 아무도 안 고쳐요. 왜? 대통령이 5번씩 바뀌니까 그 사이에 뭐더러 일을 합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꿈쩍도 안 하는 우리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의 중장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현재 500조 중에 33%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33%, 20%는 국내 주식, 13%는 해외 주식. 국내 주식 20%가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총액, 시가총액 7%입니다. 7%라서 지금 최근 3년간의 주가 시장이 내려갈 때마다가 더 안 내려가고 항상 어디선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국민연금 계속 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받친 주가예요. 그랬는데 만약에 돈은 계속해서 들어와요. 1년에 한 80조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30%씩 주식에 사? 그럼 38을 14? 그럼 해외 국내 거 사면 계속 사면 그 주가는 사실은 허구입니다. 쌓아놨다가 나중에 근데 그 주식을 누구한테 사요? 여러분들한테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사요. 그 사느라고 값이 올라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죠? 나중에 누구한테 팝니까? 국민한테 팔아요. 팔면 어떻게 돼요? 값 내려가죠? 뭐가 좋습니까? 이게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쌓기만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다. 그 사이에 한편으로는 돈의 2,500조가 되기로 돼 있어요, 지금요. 2060년이네. 2040년까지 아니죠, 죄송합니다. 2040년까지 2,000조가 좀 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없어져요. 그때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그 2,000조면 GDP의 거의 한 80%될 겁니다. 네? 이거는 큰 문제인데 2,000조를 쌓아놓고 있는데 GDP는 2% 성장률을 하고 있고 애들은 점점점 없어지고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시스템 고장난 겁니다. 누군가는 경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선거를 이기든 지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같이 붙였어요. 원래 둘 다 틀린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국민연금에 아무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가보다 너무 싼 것도 아니고 시가보다 약간만 낮은 걸로 여러분들이 사는 곳 여기저기에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그렇게 짓는 겁니다. 아니면 사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항상 예를 들어보세요. 100만 원짜리인데 80만 원에 주고 80만 원인데 88원 64, 64만 원에 주면 80만 원 주던 사람이 아무래도 고생 좀 하겠죠. 여러분들 중에도 임대소득을 어리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 계산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결혼을 하질 않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연애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면 출산율이 오르냐? 아니 그것만으로는 오르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뭔가는 해야지. 저희들 생각에는 국채를 발행하자.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에 그 국채를 시중에다 팔지 말고 국민연금이 아무거나 국채에다가 사게 돼 있으니까 한 50% 정도는 국채나 회사채를 사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사는 돈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서 요거는 공공임대주택용 국채다. 국민연금만 산다. 갖고 있자. 그러면 싼 값으로 조달한 것이니까 그것으로 공공주택을 꾸준하게 만들자. 연 한 10조씩 10년 만들면 그러면 한 80만 개 정도 더 만든다. 지금 아무로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10년간 또 한 8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160만 원을 빨리 만들자. 시작하려고 하면 이거 뭐 여다 돼도 못하죠. 그렇죠? 행정부가 안 한다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년 뒤에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만 미리미리 생각해놓고 준비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공약 소득이 적으신 70% 어른들께 월 30만 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한다. 처음에 제가 당에 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0만 원 하자 그랬습니다. 실제로 발표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금방.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하도 두드려다 맞다가 길이 들어가지고 간땡이대가 작아졌어요. 우리 당. 그렇습니다. 간땡이가 적어진 거 말씀드리죠. 그리고 노인들 20만 원씩만 줘서 주면 다 뭐예요? 그걸로 빈곤이 해결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만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키우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반은 빈곤에다가 몰아놓고 이것저것 다른 거 공약 만들면 그거는 못된 거죠. 그래서 30만 원 하자고 그랬습니다. 당직자들은 덜덜덜 떨어요. 그랬다가 뭐 재정 조달은 어떡하냐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차라리 비난이라도 좀 받자죠. 보도도 안 되는 공약 만들지 말고. 근데 제 임각도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쪼르르 가가지고 당 대표한테 쟤네들이 20만 원 갖고 자꾸 한다는데 당 대표가 야 30만 원 가자. 가도 됩니까? 갑니다. 가자. 그래서 발표했습니다. 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발표가 됐는데 그거 역시 간땡이가 작아지고 살짝 보도자료 뒤에다 숨어 있어요. 건강보험 부가체계.
이거 말도 안 되는 체제입니다. 건강보험을 부과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9개나 있습니다. 9개. 서울시청에 오는데, 아니면 해운대에 오는데, 무슨 다리를 건너오느냐, 무슨 터널 건너오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지역가입자들 뭘로 합니까? 소득이 없는데 재산 갖고 집 하나 살고 있다고 재산 기준으로 하고 아무거나 출퇴근하고 자영업자 뭐 하려고 하면 차 하나 1인데 차 한 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띄자. 1인 1가구는 공제하고 하자. 1인 1차는 1가구 1차는 공제하고 하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복지가 있습니다. 그게 중상층 돈 많은 사람들 주는 복지가 있어요. 뭐냐? 피부양자. 피부양자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100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은퇴하시고 22년 동안 한 번도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자식들이 잘나서. 자식들이 잘난 부모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자식들이 일용직하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팍팍팍 내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그런데 야당은 말은 해요. 근데 야당은 힘이 없죠. 여당은 압니다. 안 고치죠. 왜?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지지층이니까.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돈만 해도 수조입니다. 1년에. 이거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개 더 있습니다만 하나 지금 뭐 내일 준비를 할지 모레 준비할지 모르겠는데 가계부채 대책. 이미 늘어난 부채 어떻게 못합니다. 이거는 늘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그렇지만 그보다도 못지않게 문제가 큰 것이 신용불량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신용불량자 연체자 해서 400만 명 있습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없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무슨 뭐 마음씨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 빌리면 꼭 갚아야 되는 줄 아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다른 나라는요, 빚을 못 갚으면 한 4년, 5년 지나면 텁니다, 그냥. 그리고 끝이에요. 채권 기간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5년이 되면은 연장해놔요.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 될 때쯤에는 연장 신청을 해놔요. 5년 다시 10년 되면 또 연장 신청을 해놔요. 20년 된 것들을 지금도 쫓아다녀요. 네? 그래 놓고 어떻게 되느냐? 제가 금융회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죠. 5년 된 거를 추심회사한테 맡겨요. 그래서 네가 받아오면 30% 줄게. 그러면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이미 우리는 다 삼각해놓고 장부에는 지금 없는데 그 돈을 갖다 추심회사에 맡기면 추심회사 놈들이 10년, 20년을 쫓아다니면서 들들들 볶아가지고 500만 원을 갖고 오면 30%를 떼어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려는 것은 뭐냐면 장기 소액 채권 1,000만 원 미만 10년 이상 된 거는 싹 탕감하자. 아예 없애버리자고. 지금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행복기금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 2.5조입니다. 원리금으로. 연체 이자 2.5조인데 그거 지금 쌓아놓고 여전히 그 짓을 얘네들이 추심회사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예 싹 없애버리자. 두 번째로는 개인 회생하는데 5년 걸립니다.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5년 동안 들들들 볶으면서 돈 짜내려고 하지 말고 3년에 퉁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무슨 수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옛날부터 쌓인 채권을 좀 없애고 가자 이거. 네? 그 사람들 좀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정책을 자꾸 이념적으로 막 말하고 나면 수련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씩 쟤네들한테 맡기면 뭔가 좀 푸는 게 있네. 우리 당이 지지율이 20%인 이유가 뭐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그렇죠? 싸우니까
두 번째로는 불안했는데 저걸 국정원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 맨날 저렇게 싸우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싸우지 말고 두 번째로는 뭔가 실용적으로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풀어나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더더더 부산. 앞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전국을 돌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부산이 제일 준비도 많이 했고 제일 많은 분들이 오셨고 시당에서도 전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려야 되지만 저만 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다 같이 부산시당과 부산의 예비후보님들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참 어쨌든 다 부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세요. 지금 들어야 돼. 지금. 네, 다음은요. 내리세요. 네. 이렇게 잘들 하시죠? 여기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걸 그랬네요. 누가 뮤직비디오 편집을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자, 다음은 이분이 들어오면서 저희 당이 많이 젊어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또 다양해졌다고 늘 말씀을 하시죠. 더불어민주당의 홍보위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신 손혜원 위원장님 모시고 이기는 방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무대에 많이 서봤는데 우리 주 박사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할 것 같아서 저 여기서 하려고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정말 똑같은 그런 심정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면 울 것 같아서 이따 끝날 때쯤 얘기할게요. 지금은 제가 너무 진짜 저야말로 울컥해서 말을 못할 것 같고 이따 끝날 때쯤 제가 우리 정청래 의원 얘기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제가 당에 들어와서 했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제가 디자이너고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이제 여기 와서 뭐 당 이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하고 있었고 뭐 현수막들 좀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 현수막은 제가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40년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브랜드를 하고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업계에서 그래도 굉장히 잘 나가는 좋은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돼야 되고 디자인과 그 워딩들, 그 카피들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왔는데 제가 와서 이제 처음에는 뭐 한 반나절씩만 나오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안에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회사에는 정말 저랑 20년을 같이 한 베테랑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걔네들을 쓸 수도 없잖아요. 걔네들은 또 그 회사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 온 줄 아는데 우리 회사는 회사대로 돌아가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당 안에 사람을 뽑아서 제가 2명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뭐 현수막도 바꾸고 이런 일을 해나갔습니다. 새누리가 지난번 선거에서 그 새누리당이라고 이름을 바꿀 때 그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뭐 그것을 홍보하고 하는데 15억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얼마 썼는지 아세요? 로고 디자인하는 사람 3명 디자이너한테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썼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늘 하는 일이 그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당에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면 제가 한 1억 5천에서 2억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국민 공모했고, 그리고 그 나온 안 중에서 문 대표님이랑 저랑은 더불어민주당을 골랐습니다. 제가 민주소나무당이라는 이름을 좋아했지만 그것은 좀 군소 정당 같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갔고, 처음에 이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죠. 저 누가 어떤 인간이 불어 터졌다는 둥, 지가 불어 터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래도 눈 깜짝도 안 했어요. 제가 만약에 자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딱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나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밀고 나갔던 것이고요. 지금 조금 아까 여러분들 주박사 주진영 대표 얼마 전까지 하나증권의 사장으로 있던 저 양반이 하는 얘기 들어보시면 이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기 얘기구나. 지금까지 우리 당에 있었던, 그리고 새누리당에 있었던 모든 경제학자들은 책에 나오는 얘기들을 정리하죠. 근데 아까 들으신 얘기는 자기가 고민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길지 못해서 다 못 들었는데, 이제 저 아버님이나 형님 얘기 들으시면 이제 저 양반도 또 보통 별명이 사이보그인데 툭하면 요새는 울더라고요. 아버지 생각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저 페이스북 가서 질문하세요.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래서 요새 보면서 주진영 대표나 저나 이제 우리 같은 외부 사람들이 전문가가 들어가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브랜드를 만들든 뭘 하든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와서 이제 당원들이나 디지털 소통본부나 이런 데들하고 일을 하면서 제 페이스북이 1,500명 정도의 제 친구들과 제 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있었는데 주로 디자이너들이었죠. 주로 보수였고요. 근데 그러다가 당에 들어오면서 바로 5,000명이 찼습니다. 나머지 3,500명은 다 우리 당 사람들이죠. 기자들이 한 200명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그리고 이제 또 이상한 요원들도 좀 들어와 있죠. 근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당이 이 당원들한테 참 소홀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정청래 의원 얘기를 제가 올렸을 때 댓글이 지금 좀 아까까지 1,700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읽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SNS에서.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당원들이 마음에서 동해서 이 당을 사랑하고 당을 돕도록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을 20에서 30%만 올리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청래 사태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몇 달 동안에 애써서 쌓은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가라는 그런 정말 절망 속에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되더라도 제가 정청래 의원한테 그랬어요. 무소속으로 나가자. 그랬더니 바보가 뭐랬는지 아세요? 이게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나가겠냐요, 이 당을. 그러니까 진짜 울보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길 나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번에 한번 보여주자 그랬어요. 제가 한번 끝까지 가서, 그리고 마포울에서 네 힘으로 살아서 돌아와라. 그럼 너는 대권 후보다. 한번 해보자. 저는 이게 방송인에서 나가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정청래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저는 정청래가 어떻게든지 무소속으로 나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당의 해당행위가 대정할 수 없어요. 사람 하나를, 청춘을 이 당을 위해서 바쳐온 사람을 아무 죄도 없이 당을 위해서 소리 지른 죄밖에 없는데, 그쵸? 이렇게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노력은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냥 저만 믿으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근데 아마도 오늘 저기 주 박사가 이제 또 김 대표님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느낀 바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무슨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교회 다니고 열심히 장로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리고 제가 줄 수 있으면 이제 좀 언론에 안 나타나고 정말 일만 하고 살았거든요. 저녁 약속도 잘 안 하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제가 사교력은 굉장히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일에 집중하려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와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야 이게 내가 선동의 은사가 있구나. 그러더니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가 김 대표님 얘기 자꾸 하면 기분 나쁘실 텐데 그래도 조금 들어주세요. 아직은 좀 기다려보자고요. 김 대표님하고 다 같이 광주 갔다가 갈 때는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광주 옆에 대표님 옆에서 사진을 찍히려고 너무 얼쩡거려서 제가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근데 올 때는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기차에서 대표님 옆에 저를 앉혀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표님하고 많이 가깝습니다, 사실은. 대표님이 오시는데 제가 역할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얘기 참 잘 들어주셨는데 이번에 정철인 얘기만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섭섭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비대위 선대위도 안 나가고 지금 제가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저 안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오시면서 기차 안에서 그러세요. 우리 선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네, 그런데 그것을 발휘하는 제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50이면 저는 지역구 나가겠어요. 제가 용산 사는데 용산을 나가든지 한 3번 정도 국회의원 하면서 저렇게 주박사 같은 사람하고 딱 팀을 이뤄서 이 나라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50이 아니에요. 그래서 50이 아니라서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전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다른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오늘 토크쇼가 있는 줄 알고 제가 오늘 보세요. 문 대표님 입장 곤란하시니까 안 나오신다죠. 표창원이 또 이 당에서 정청래를 위해서 싸우는 저하고 둘이 딱 싸우고 있어요. 네. 표창원도 지금 여기 자기가 올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조응천 검사를 모시고 오기로 했어요. 근데 조응천 검사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뜻도 없는데 계속 정청래 자리에 조응천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응천 검사가 지금 온갖 SNS에서 엄청나게 폭격을 받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폭격에 가담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 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못 온다죠. 그래서 제가 오늘 깍두기로 미모가 뛰어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오늘 이제 토크쇼 안 하기로 해서 이제 제가 지금 땜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얘가 제가 당에서 만났어요. 정봉주 전 의원이 저한테 전국구를 나와달라고 그래서 거기 팟캐스트를 나갔는데 가보니까 웬 여자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번에 주부직능으로 비례대표에 신청을 했는데 좀 알려지려고 제 옆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머 이게 제 취향이에요. 내숭이 아니고 내가 너무 화끈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고 저한테 한번 찾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 여성 비례 직능 가망 없거든요. 1차 예선도 올라가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혹시 토크쇼 하면은 이제 제가 같이 얘기를 하려고 들어가자. 말도 잘하고 예뻐요. 그래서 가자 했더니 오늘 토크쇼를 이제 안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좀 아까 선대위원장님이 저녁을 사주셨는데 이 친구가 부산 사람이에요.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왔어.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스튜어디스를 하다가 거기 또 스튜어드 기장 거기 남자 승무원하고 이제 눈이 맞아서 일찍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어요. 근데 문영식 위원장님 도와서 10년 동안을 선거를 뭐 3번인가 4번을 치렀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선대위원장님이 우리 동네에 나갈 사람 없는데 거기 한번 나오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차피 비례대표 떨어질 건데 동네 나가서 떨어지면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봐. 일어나서 남명희예요. 얼굴 좀 잘 보이게 인사 좀 해봐. 네. 그런데 지가 아직 아까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심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중앙당 가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비례대표를 저쪽으로 보낸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름 자기 손수저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남영희 씨를 졸지에 선동위원장님이 찍어가지고 동네에 나와라. 그 동네에 제가 이 마루타로 좀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집에 가서 남편하고 상의하고 결심한대요. 만약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시고 되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가서 바람 한번 일으켜갖고 얘가 또 바닥을 기는 걸 너무 잘해요. 선거를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수다분해 생긴 것 같지 않게 굉장히 그 서민적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잘해서 선동을 해갖고 남편을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 어디죠? 어디다 해야 되지? 예. 이제 제가 했던 일들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시 지금 이렇게 이제 정청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약간 풀이 꺾여가지고 지금 이 소강 상태에 있는 지금 우리 당의 정말 아주 오랜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이 해결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최선의 정말 방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청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믿어주시고, 이제 이건 어디를 향해서? 여기를 향해서? 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우리 로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색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쓴 글씨를 해서 또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도 지금 저쪽에 저렇게 부분적으로 잘라 쓰기도 하시고, 이렇게 네모난 것도 있고, 이렇게 휘날리는 기계 깃발같이 된 것도 있고, 이것도 마음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보니까 저쪽은 빨간색이고 우리는 파란색인데 이게 파랑이 전체가 모여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진한 파랑, 밝은 파랑, 그리고 초록색을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이번에 우리 새로 나온 이제 선거용 본선용 점퍼도 밑에 초록색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 산뜻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마크도 네모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깥에 한 줄로 나오기도 하고 또 원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상관없죠. 그리고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저게 국민 앞에 아무거나 써놔도 괜찮죠. 그렇죠? 부산과 더불어민주당. 그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디자인과 그리고 당명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셔츠도 이것도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본선 가시면 이렇게 앞뒤에 이건 한 2만 원 정도 판매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티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야구 티도 있죠. 야구 저지 티 잠깐만 또 일어나거든. 요거는 우리가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썼던 거고, 요거보다 조금 다르고 더 예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2번 타자 야구복으로, 부산 야구 좋아하시죠? 3월 말이면 이제 시범 연계 시작되고 4월 초에 선거 직전 일주일 전에 프로야구가 개막합니다. 그때쯤은 여러분들 야구복을 입고 전국을 누리면서 우리 2번 선수가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우리 뭐 지도부에서 한번 프로야구 개막식에 저 옷을 입고 한번 갈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머그컵. 컵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사이트에다가 다 올려놨는데 이제 어떤 이걸 다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다 주문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가방,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요거 팀 버튼이라고 그러죠. 여기다 다는 거, 이것들도 지금 이제 대량 계속 더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야구복엔 당연히 모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야구 모자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텀블러들 여러 가지 종류로 또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산은 뭐 별로 이쁘진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꼭 선거용이 아니더라도 이 더불어민주당 로고가 들어있고 그 색상이 활용이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굿즈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입고 다니고 들고 다니시게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지금 쭉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런 거는 저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참 쉬운 일인데 이런 것 정도 갖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하시는 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얼마나 중앙당이나 이렇게 당에서 혜택을 못 받았으면 이런 것들에 이렇게 열광을 하시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표님이 이제 그날 이 옷을 발표하는 날
아주 원망스럽습니다. 하여튼 저는 문 대표님이 저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놓으시고 본인은 이제 떠나시고, 그러나 사실 문 대표님이 이 지금 이렇게 좀 안정된 조직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중간에 좀 피해 있는 게 저는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다른 데 계시는 게. 그 뭐 나와서 또,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이 부산 사람의 그 남자답고 약간 마초적인 그 남자들의 특징 있잖아요.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총선에 지게 되는데 그때 국회의원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출마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들은 지금 우리가 모씨들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내가 떠나면 호련히 아무것도 없이 떠나야지, 그 총선을 망해놓고 그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안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나오라 그러시는데, 그거는 문 대표님답지 않은 일이고 절대 안 나오십니다, 저분은. 그리고 우리가 당을 잘 이끌어서 이 대선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문 대표님을 모실 수 있다면 그때 나타나셔서 대선에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게 여기 민재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찍었던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드럼에 이렇게 컬러들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설에 우리 우리 민속 명절 설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설의 홍보물, 이건 뭐더라? 정책 홍보물인가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 색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 옷이 이게 진짜 우리 아까 거는 저거는 이제 뮤직비디오 할 때 하려고 대강 이제 급하게 만든 거고, 이 옷이 이제 실제로 돼서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발표가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부터 주문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수 있습니다. 옆선에 살짝 초록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후보자 이름을 넣어서 이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퍼는 이렇게 생겼고요. 밉지만 좀 봐주세요. 그래도 아시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있다가 같이 미워하자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는 날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앞에다가 정청래 세웠다가 지금 편집 같이 해버릴게요. 같이 두 분 다. 네, 제가 두 분 다 여기서 정청래만 편집 저는 못합니다. 요게 두 분 싹 빼버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처음에 당직자한테 그랬어요. 300명이 있어야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있단다. 우리 탁 대표, 우리 탁 감독이 이 뮤직비디오 감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전천후예요. 이벤트도 하고 공연도 감독하고 다 하고. 이분 혹시 여러분들 탁 대표 아세요? 네. 다 아시는군요. 문 대표님 따라서 대선 때 전국을 누비다가 문 대표님 떨어지고 나서 다 배를 뿌리치고 제주도 가갖고 낚시하다가 이번에 신영복쌤 돌아가시면서 올라와갖고 저한테 붙잡혀갖고 지금 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누비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죠? 저 탁 대표도 또 눈물이 많아요. 우리는 주 대표 눈물 맞은 건 요새 알았고. 그래서 이 탁 대표가 그러는 거예요. 300명이 동원이 돼야만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있다. 어떡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직자들한테 우리가 지금 우리 당만 해도 여기 보좌진까지 다 합하면 뭐 몇천 명이 있다는데 300명을 동원해 나오더니 다 딱 잡아뛰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일요일날 나오겠느냐. 그래서 그럼 됐다 그러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300명을 모집했어요. 350명 오셨어요, 그날. 그리고 그 4시간 동안을요, 처음엔 땡볕에서 하다가 해가 지고 나니까 되게 추웠어요. 4시간 동안에 한 명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 같이 뛰고 놀면서 거기서 끝까지 다 있다가 다 끝나고 너무 사람들이 힘들었지만 정말 기뻤다, 행복했다라는 기분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이날 이제 뮤직비디오 찍는 날입니다. 일부러 옷도 제가 여기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도 한 분 계시고요. 이분 항상 맨 앞에서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심심할까봐 이 청색과 까만색과 흰색 3가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를 자꾸 사실은 이 장면을 쓰려고 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요렇게 편집해서 요것만 쓰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장면, 이 덧자를 그린 장면이에요, 이렇게. 더. 근데 여기에 아이들이 4명이 서 있었어요. 어떤 애는 하나 울다가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쁘고. 근데 옷들을 또 입혀달라고 해서 어른들 옷을 입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더더더 하면서 있었고 이때 우리가 이걸 찍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 7명이 국회를 구경 온 거예요. 관광 와서 지나가는데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티셔츠 입혀갖고 걔네들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 있으면서 여기 나가서 그 한 소절씩 부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2시간이 넘게 여기서 붙잡혀서 뛰더니 하루는 한 사람을 부르더니 자기들도 여기 나가서 쓰겠대요. 투표권도 없는 것들이. 그래갖고 나중에 걔네들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바깥쪽에 남아있다가 이분들이 너무 뛰고 고생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쯤 지났을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같이 뛰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제가 재미삼아서 우리 홍보실 디자이너 하나하고 매일 한 개씩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죠. 지금 여러분들 흔드는 그 깃발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정신 차리면 또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옛날에 그 노면재단 마크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 옛날에. 제가 그때 그 대표님 비서관은 양경철 비서관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저도 좀 가슴이 아파서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쭉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봄이 올 때, 처음 꽃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가 발표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실 20대, 30대의 투표율을 높이는 그런 광고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광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에 들어가서만 할 또 광고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1억 정도의 이제 광고비를 집행을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싼 값으로 광고를 매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제작은 전부 제가 중심이 돼서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제 선거 동료, 투표 동료 광고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어떻게 될지 그 투표 동료 광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홍보 캠페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 들어왔더니 그 이제 새누리당의 그 홍보 전문가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신 그분 얘기를 많이 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저는 그분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거를 해야죠.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40년 동안을 업계에서 1위로 살아가면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저를 깨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제가 무슨 그 바깥에서 채용돼서 들어온 그 친구는 뭐 억대 연봉을 받고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몇 달 일하고도 굉장히 큰 이제 뭔가 그런 그 돈을 월급을 받는 모양이에요. 저는 무료로 제 차비 들여가면서 다니는 사람인데 홍보 전략에 있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 비교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쾌하죠. 그리고 뭐 상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체 종편을 나가든 뭐 어디 인터뷰를 나가든 절대 둘이 같이 나가는 건 저는 안 가요. 제가 가서 뭐 저 때문에 제일 큰 수혜자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 뭐 그 정도 제가 수혜를 줬으면 됐지 뭘 같이 나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겠어요. 우리 둘이 잘 알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오늘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3시에 TV조선에 홍보 전략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끝나고선 이제 5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를 오기로 해서 저만. 근데 제가 이제 이 정청래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어제 제가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가면 좀 감정적으로 하면은 해당 행위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안 갔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이 사태가 조금 어떻게든지 정리가 되면 이제 다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로해드리러 왔고요. 제가 오늘 계란이라도 몇 개 맞겠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이게 입장이 곤란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 만나면서 너무 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 하면은 이제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이라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자기가 공천 탈락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마도 그 마포을이라는 지역의 그 정청래의 지지도가 거의 70%가 나온다고 합니다. 75%까지나 나온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그 마포구에 그 기울인 정성은요, 이루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는 마포대교만 건너가면 그냥 순한, 자기는 뭐가 된다는, 그냥 천사가 된대요.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무섭게 굴다가 지역구 사람들은 10명만 모여있으면 어디든지 부르면 다 갑니다. 그렇게 지역구 사람들한테 정말 바닥을 정말 훑으면서 그렇게 많은 진심으로,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제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70%의 이 지지율이 정청래의 막말이 있더라도 그 막말도 다 6개월이나 징계 받았는데 그까지 그 공갈이라는 한마디 있다고, 그러면 저 윤상현이나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당에 해당 행위를 했던 너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최고위원회 나오지도 않고 한 달이 넘게 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근데 제가 물었어요. 사실은 본인이 너무 불안해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제 지지율은 70에서 75% 나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다 잊어버렸어 단어도. 자기가 이 의정활동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상위 3%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의정활동 잘했고, 그리고 저보다 10살 아래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잘하고 지지율 높으면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릴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문제는 그게 지지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들어가면 우리 당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반응 보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다른 곳에서, 밖에서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마포 구민들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런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 집 밖을 못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못 나와요. 사람들이 정청래 의원 때문에 뭔가 걸기를 할까봐. 조금 더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있어봐라 하는데, 제가 사실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정청래는 안 됩니다. 정청래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정청래는 폭탄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건드리면은 전국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한테 열광하는 젊은이들, 그렇죠? 그리고 필리버스터에서 이 친구가 보여줬던 그런 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 박사가 우리한테 모자라는 거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되게 사람들이 소심해요. 앞으로 잘 안 나서고. 근데 그런 것을 언제나 앞에서 맨 앞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 친구가 속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눈물이 많은지 아마 여러분들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전전긍긍을 했지만 저는 사실 당일날 아침 9시까지도 절대로 정청래가 공천 탈락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시 50분인가 발표가 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근데 전화가 딱 왔더라고요. 정청래 의원. 전화로 너무 흐느끼고 우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래요. 제가 국회의원을 잘못한 것 같고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내가 국회의원의 후보로 나갈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이 뭔가 잘못 사는 게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양정철 비서관이 정치를 하겠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힘든 일이라고.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진짜가 나타났다. 그 전날 녹음한 거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못 내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시대 마지막 참 고별인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지 모른다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양정철 비서관이 요새 시민표창에서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저한테 무슨 일 때문에 만나자고 왔는데 제가 끌고 들어가서 같이 녹음을 했답니다. 2회분을. 근데 그걸 지금 올리질 못해요. 그걸 보면, 그걸 들으면 정청래 의원이 혹시 탈락할지도 모른다? 설마 그러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울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다. 해줄 얘기는 없지만 그냥 일단은 조금 우리가 여기서는 좀 흥분을 가라앉자. 저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침에. 그때부터 가슴이 떨려서. 근데 여러분들 심정보다 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당에 출근 안 했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문자만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정청래 의원한테는 계속 제가 전화를 해요. 제가 오면서 기차 안에서 얘기를 했어요. 야, 이럴 때 정말 폼나게 정청래가 나타나주면 좀 멋있겠다 하면서 농담을 하면서 웃었는데 꼭 여러분들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이 돼서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힘이 돼서 우리가 정청래를 다시 살리자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손혜원 위원장님의 짧은 시간에 홍보 관련 PT, 긴 시간에 자기 자랑, 그리고 정청래 의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본의 아니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여하튼 간에 그 정치 관련 행사를 연출한 적이 많은데, 그 중에 부동의 자기자랑 1위가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이었잖아요. 어느 날 해성과 같이 정청래 의원이 나타나더니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능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약속드렸던 그 시간,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행사의 분위기를 느끼셨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에라이씨 뭐 다 관두자, 뭐 하지 말자, 근데 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그 이야기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낫지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자리든 가서 참여하고 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부산시당에서 준비한 이 행사도 이 행사 자체로서도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 또 이 행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도 저는 좀 기록으로 남기고 여기저기 좀 올려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고 동의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박수를 치시고 하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손을 번쩍 드시고, 예, 이따가 할때 하세요. 손을 번쩍 드시고 마치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그쪽으로 간 것처럼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마이크 갖다 드는데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조리 있고 짧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제 옆에 있어요. 마이크 갖다 주시는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영문도 모르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혹시 뭐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남자분 한 분 계시네요. 예, 번쩍 손을 드셨습니다. 요때 피켓을 들으세요. 피켓을 들어요. 저는 일단 짧게 블랙 코미디로서 한마디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투표를 부산 쪽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여기 근처지만 집이 경상북도여서 경상북도는 가면은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필리버스터가 라디오로 소식이 들리면은
저 얼마 전에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님이 갑자기 민주당이 빨갱이다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지나가면 그런 곳이 경상북도는 정말 심각해요. 부산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흥분하지 말고 괜찮아요. 네. 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민주당에서 한 가지는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에 대해서. 저는 예대생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 보세요. 지금 서명수 시장 집권 아래에서 잘 된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 학교도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관해서 되게 엄청나게 움직이는 학교인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지금 학교도 부산국제영화제 열리는 쪽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제발 다른 것도 뭐 경제나 뭐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래도 문화에 관한 법이라도 말해주면은 20대 30대가 더 움직일 테니까 문화에 관해서도 좀 대책을 많이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네, 여기 앞에 잠깐만요. 빨간 옷을 입으셨네요. 마이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네. 반갑습니다. 좀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으신 건 아니죠? 특별히 없습니다. 예. 잘 들으려고 왔어요. 예. 이 문자를 받고 사실 고민을 하다가 왔어요. 그 사건 때문에. 예, 한 가지 딱 어떤 질문 하나와 그리고 제 마음을 한번 이야기하고 그 쓴소리를 한번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조리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정청래 같은 분을 컷오프 한다는 것은 이 더민주당이 새누리화돼 간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게 재심이 안 되면은 저는 탈퇴를 합니다. 탈퇴를 할 거고 왜 또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고민을 했는데 그 박모 의원이죠. 이 여론과 SNS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녹취록이 어저께 나왔죠. 그 무서움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분한테 참고로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워낙 좀 가슴 아파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저는 제일 큰 그림이 뭐냐면은 우리가 2012년 대선과 기초때 선거 때 제대로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제대로 투표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한 언론이나 이런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얼마만큼 부정개표가 이루어졌는지 아실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이미 깨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개표를 하는 방법을 왜 우리 민주당은 그걸 제대로 못 잡아내느냐. 예.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공약이 좋았어요. 공약은 이미 우리는 집토끼들은 사실 공약 별로 안 됐습니다. 이미 새누리당만큼 다 빠질 수는 없거든요. 더 이상 다 빠질 수는 없습니다. 예. 어떤 당이 잡더라도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어떤 개표 방법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예. 그리고 꼭 이거를 수개표라든지 정확한 개표 방법을 일본을 총리낸다든 정부는 일본 따라가야 됩니다. 예. 일본이라도 일본 개 같은 식이 되지만은 저는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제발 좀 개표 방법에 대한 네, 고맙습니다. 당을 떠나겠다는 말씀은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요. 네. 세상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좀 요 며칠 힘들면서 저도 뭐 별거 아니지만 아이씨 나도 그냥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만두는 게 제일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만두지 않는 게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힘든 쪽을 선택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파란 옷을 입은 여자분. 아까 빨간 옷을 입은 남자분하고 뭐 특별한 관계는 아니시죠?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제 말은 귀에 들어오지가 않나요? 관계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례대표를 사실은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그런데 조금 전에 저쪽에 젊은 분이 그래서 특별히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기 젊은 분이 국제영화제 얘기하고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저기 손혜원 위원장님 그냥 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근데 네. 보면은 어느 때나 보면은 문화나 예술은 소외돼 있어요. 사실은 정치에서. 왜냐하면 그게 힘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히 저희 문화 예술인들은 항상 이 나라 민주화와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왔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특히 민주당 선거 때문에 안 뛴 예술가가 없어요. 정말로 맨발로 뛰었습니다. 아이들 나와서 늘 길거리에서 춤추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보면은 그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예술인들의 삶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실은 큰맘 먹고 비례대표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비례대표가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까 손혜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다채로운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의 색을 원하지 않잖아요. 이 나라에서 문화나 예술이 사라지고 나면 정말로 이 나라는 한 색으로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문화와 예술이 제대로 꼽힐 수 있고 예술인들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정책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하는 젊은 분들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 롤 모델입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얘기가 상당히 다채롭네요. 기승전 손혜원 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가 되는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돼야죠. 왜 누가 돼요? 그냥 우리가 돼서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평당원 중에 그리고 저 뒤쪽에 얘기들을 안 하셔서 오늘 피켓 들고 한참 서 계셨는데 저기도 마이크 한번 주시죠. 예. 노란색 피켓 들고 지금 모자 쓰고 계신 분. 네. 마이크는 나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을 항상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이랬는데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표 흔들릴 때 그때 열받아서 입당했습니다. 근데 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 당과 국민들에게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모두 정의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정의를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말 불의에 맞서 싸울 때 앞에서 흙탕물 튀겨가며 비 맞아가며 견뎌주는 사람은 정청래 몇몇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선거철이 되면 표를 구걸합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옆에 있었는지 정청래가 과연 운동권이라서 새누리당 중도표 이런 걸 못 받아서 지금 저는 김종인 대표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 끝까지 믿어드려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기는 거는 새누리당을 이겨야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방식이 이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를 얘기하고 그 모난 사람들 돌 안 맞는 세상, 정청래는 모나서 돌 맞았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걸 주장하는 당이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정신만은 훼손시키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파출소 가고 하면 항상 뭐 사촌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국민들한테 정청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국민들한테 필요한 건 여기 많이 배우시고 뭐 정책도 좋은 거 갖고 많이 가시신 분 계시지만 그분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정청래 같은 사람은 민주당, 새누리당이 필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반대하고 하면 니 죽는다 소리 듣고 이러면 끝이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들 말을
국회의원들 나머지는 다 아니더라도 국민들 말하는 사람 들어줄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런 뭐 피켓 들고 처음입니다만은 너무도 열받아서 오늘 피켓 들고 집에서 프린트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저희도 뭐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손 들고 계속 피켓 뜨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자, 한 분 정도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맨 뒤에서 손 계속 들고 계신 분이 계셔서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뒤에 마이크 소리가 울려서 네,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까 고함 지르고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한 말씀, 상한 말씀 합니다. 꼭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빠르고 차분하게 말씀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예.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3월 12일은 2004년 1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던 날입니다. 2012년 전 내일에 아무도 설마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킬까? 제가 정청래를 낙천시키는 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급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청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지지하지 않는 그렇게 저런 형태로 하는 게 정치가 맞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더민주당이 국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최고위원의 성적표를 관심 있게 보시면 제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동원된 대의원, 당원들 투표로는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를 1등을 했습니다. 합계 2등을 했습니다. 이게 더민주당의 성적표다, 현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왜 당내의 지지를 꼴찌를 하는데 왜 일반 대중들은, 국민들은 1등을 하는가? 근데 우리 당이 지금 공천 과정에서 대중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정청래를 잘라야 된다. 뭔가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친일 매국 반민족 독재 찬양했던 그 조선일보가 정청래를 잘라라고 하니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명령을 받지 않고 조선일보의 명령을 받아들은 그런 더민주당은 이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왜 탄핵 과정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일 탄핵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는지 다 좀 장황하지만 짧고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탄핵 때 아무도 설마 탄핵을 시킬까 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정청래 의원과 함께 시민단체를 12년 전에 했었습니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정청래 의원은 전국 대표를 하고 저는 부산 대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제 전화기에 정청래 의원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배지를 달고 저하고 단 한 통의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이가 정말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 탄핵 약 일주일 전에 저희는 탄핵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새누리당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새누리당은 반드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의도 200m 지점이 국민의힘 앞에 집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그 둥찬 노숙을 마다하고 자리를 지키고 자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앰프를 준비하고 무대 촬영을 준비하고 탄핵이 집행되는 순간에 여의도는, 여기 계신 여의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녁 시간이면 사람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근데 그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국민을 지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킨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이고 여의도에서 5만 명, 10만 명 늘어났을 때 도저히 안 돼서 광화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광화문으로 30만 명, 40만 명이 모였을 때 그때 제일 앞자리를 지키신 분들은 배지 들이시고요. 뒤에서 그냥 촛불 하나 들고 이 찬바람을 맞고 저녁바람을 견뎠던 것은 국민들이시고요. 그때 당시에 촛불의 사진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둑판처럼 나눠져 있는
그 촛불의 광경들 사진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왜 바둑판이 어떻게 지켜졌냐면 30만 명, 40만 명의 국민들이 모였을 때 화장실도 가야 되고 질서도 유지해야 되고 하는 거기에서 빨래줄을 쳤었습니다. 빨래줄을 쳐서 그러면 모퉁이마다 시민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모퉁이에 어떤 분들이 많이 서 계셨었냐면 휠체어에 타고 계신 분들, 나는 화장실을 가지 않는 습관이 되어 있다. 내가 휠체어로 그 모퉁이에 내가 빨래줄을 주고 있으면 나는 견딜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촛불도 열심히 외치시라. 그렇게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왜 국민들이 지지하고 지지층이 지지하는 정청래를 아무런 의미와 근거와 그 가치가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쳐내는 것은 국민들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정청래 한 사람, 강동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이 훼손되면 그날로 더민주당은 망하는 것이죠. 그 망하는 것이 당연히 뭐 배지 하나를 더 달고 우리 당이 승리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날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마지막에 여러 또 좋은 말씀들도 해주셨고요.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 뭐 그걸 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행사는 끝을 내야 되고 또 이게 부산시 당이 준비한 일종의 총선 결의대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행사만큼은 예비 후보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나머지 하고 싶은 말씀들은요. 나가실 때 보면 저희가 정책의자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있고요. 그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내일 아침 당대표 책상 위에 올라가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하고 싶은 말, 욕을 하고 싶은 분은 욕을 하시고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욕을 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는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나가시는 길에 정책의자에 앉아서 하시고 싶은 말씀, 못다 하시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요. 지금 예비후보분들 남아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시죠? 저는 항상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예비후보님들이 다 바쁘시긴 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마 일반 당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비후보 4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 계신 예비후보분들 무대 위로 올라가니까 이 티켓을 그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피날레입니다. 이 피날레만 잘하면 우리 행사는 정말 잘하게 돼요. 그리고 다들 느끼셨겠지만 우리는 행사에 문제가 있거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도 이렇게 멋지고 세련된 방법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박수 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다른 때처럼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자, 4분, 5분인가요? 4분 후보님께 끝까지 자리 지켜준 4분 후보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예, 요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4분 모두 사실 하실 말씀도 많고 또 오늘 이 행사가 이제 끝나면 경선이 됐던 뭐 공천이 됐던 이제 진짜 선거운동으로 돌입하셔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다 했던 행사이기도 하고 또 부산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4분께 각각 10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초 동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메시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하실 수 있는 메시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경청하고 또 응원의 박수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뒤에 보시면 100이라는 숫자가 서 있고요. 째깍째깍 소리가 날 겁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나면 시작하시고 다시 5초 전에 째깍째깍 소리가 나면 끝내주시면 됩니다. 더 끌어도 되겠지 하다가는 마이크가 내려갑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김비호 후보님부터 한번 하시죠. 네. 마지막일 줄 알고 앞으로 한 걸음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한 걸음 나와주시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기호입니다. 예, 사실 어저께 제가 이제 단수로 몇 분들과 함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종정래 선배께서 호도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치는, 정치의 본령은 가난한 자, 희망이 없는 자, 절망하는 자,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자를 도우라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장 잘 행한 정치인이 전 정청래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때 누가 있었습니까? 여당의 겁박에 당황하지 않고 당당히 맞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부산에서 어렵습니다. 당선될 확률 10%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 그래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 다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바로 정책래입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제가 당에서 받은 이 공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또 감동적인 말씀인데 째깍째깍 때문에. 예, 다음 여기서 저희가 성함이 안 보여서 앞으로 나와서 네, 한 걸음 나와서 조용우 후보님. 예.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부가 된 기장군에 출마하게 된 조용우라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산시당 후보 결의대장이지만은 정청래 일병 구하기 결의대장으로 흔쾌히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청래 의원은 우리 부산의 지역, 제가 오늘 단수후 공천 확정을 받았는데 SNS 통해서 말씀도 했지만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또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가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함께했던 동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무거운, 특히 정청래 의원은 우리 부산에 있는 저희들 지역위원장들과는 상당한 또 각별한 관계를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1월 1일 날 때도 부산에서 같이 담배식도 하고 했거든요. 당시 최고위원 선거 때도 그랬고, 또 우리 부산이 워낙에 25년간의 일당 독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야당다운 야당,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에 우리 정청래 의원 같은 이런 야당의 대표를 또 지지했고, 또 함께 야당의 개혁을 통해서 정권교체 전환까지 가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에 나오면서 문재인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한 과감한 구호를 들고 총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서 부산에서 반드시 싸우자,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그 전에 할 것은 일단 정청래부터 먼저 구하자,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용우 후보님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호 후보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운대 을 지역 후보로 오늘 확정된 윤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청래 최고 다 사랑하죠. 좀 전에 조용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각별합니다. 부산 지역위원장들하고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삶 자체가 좀 전에 아기 물고기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삶이 혼자의 삶이 아니고 대학 때부터 쭉 일관된 30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은 좀 제어하고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될 좀 지혜로운 청년들인데, 왜 다른 것이 정청래의 삶들이, 문재인의 삶들이 왜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가에 대한 우리가 오늘 숙제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계속 정치를 하면서
왜 바른 것이 상식이 되지 않고 바른 것이 이기지 못할까? 그것은 나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결의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정청래 일변 구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나 사실과 박수.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른 것이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그 생각하는 그 공간에서 감동과 그리고 존경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것들이 보편화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합시다. 정청래를 살리고 그리고 문재인도 다시 살리려는 우리 당을 살리고 역사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후보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창석 후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까지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 예비후 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부산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제 친구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갔구나. 평소에도 미치게 살았는데 이제 절정을 찍었구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하을에 조경태 의원이랑 맞붙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진정제를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하을은 조경태 의원 지역구가 아니라 원래 민주당 지역구입니다. 원래 우리 거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는 건 오창석의 이름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름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제 재산이 공개가 됩니다. 만 29세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네. 1000에 3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데 당 예비후보 등록하는데 200만 원, 선관위 등록하는데 300만 원, 500만 원 현금이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빼야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와서 돈을 주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돈을 주셨는데 돈을 어디서 났냐 하니까 아버지가 8월에 정년 은퇴를 하십니다. 근데 퇴직금 납부를 빌렸습니다. 그런 퇴직금 세대 그리고 부모님한테 빚지는 청년 세대 대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지 마시고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 주셔야 되니까 다 함께 더더더 응원가 부르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더더 응원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더더더